여러분은 매년 오늘 3.1절이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픈 역사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같은 치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날은 왠지 더 일본에 대해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변화에 익숙하지만 일본인은 익숙한 것에 익숙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어떤 사회보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했고 지금도 한 달만 지나면 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아주 익숙하고 또 변화를 더 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15년 전에 갔을 때, 10년 전에 갔을 때, 5년 전에 갔을 때 대체 뭐가 변했는지 크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비슷한 사회, 익숙하죠. 일본인들은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변화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한국인은 불편함을 못 참지만 일본인은 낯선 것을 못 참는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은 버전 1, 버전 2, 버전 4, 버전 8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지만 일본인은 1.1, 1.2, 1.3 버전으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비즈니스나 개발 플랜을 세울 때 단계별로 확장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개발 플랜을 세울 때 최초 플랜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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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리를 다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최대한 오래 가는 경우를 가정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하는 데 집착하면서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한 요즘에도 일본에서는 전자사전에 별의별 해괴한 기능을 붙여가며 아직도 출시되고 있고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사전 보신 분 계세요? 당장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 숲을 보면서 기획을 하는 자, 그리고 한 발짝 앞에 나무만 보고 두 발짝 앞에 나무만 바라보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은 과거의 잘못된 점을 기억하고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지만 일본인은 과거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일제시대의 치욕을 잊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연연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치욕스러운 역사와 6.25 전쟁의 아픔을 빨리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과거의 안 좋은 일은 애써 부정하면서 좋았던 때만 그리워합니다. 일본에서 흔히 다이쇼 로망, 1920년대의 낭만주의 시대, 그리고 쇼와 로망, 그 유명한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일본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풍요를 누리던 시대, 그들이 지금까지도 과거부터 쓰던 불편한 시스템을 몇십 년째 바꾸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 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떨쳐내고 일어난 자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한국은 전통과 관행이 불필요한 것들은 현재 사회에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본인은 전통과 관행을 변화하는 사회에 억지로 맞춥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데 굳이 실생활에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존중하는 것과 효율적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일본인들은 여전히 사회 모든 전반에서 전통과 관습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째 내려온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메이와쿠 정신, 장인 문화를 중요시해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공정에도 장인이 만든 걸 고집하는 편견, 수십 년째 도장과 팩스를 버리지 않고 안정감이 불편함보다 낫다는 관행을 지켜오는 일본, 관행에 연연하지 않는 자와 관행에 집착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은 답답하면 내가 하지만 일본인은 답답하면 기다립니다. 과거 한국에도 도제식, 전수문화가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알아서 어깨너머로 배우라는 방식은 사라져갔습니다. 답답하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배울 곳을 찾는 세상에 그런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는 사라진 지 오래죠. 반면 일본인은 여전히 답답해도 기다리고 찾아서 해결하기보다 정해진 룰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기 전에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가르쳐주는 쪽도 알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달라고 들이대면 오히려 무례하다고 괴롭히는 문화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답답할 일이 없도록 움직이는 자와 답답함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6번째, 한국인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쓰는데 일본인은 자신의 재능을 버리고 하던 일을 물려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램은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가업이라고 하기 싫은데 다른 재능을 포기한다? 극히 드문 일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일이 관행처럼 많이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나 미디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가업을 잃는다고 고향에 내려가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도쿄대를 나와서 우동집을 물려받은 이야기, 장인정신 어쩌고 포장하면서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죠. 고교야구 고시엔 대회에서 맹활약한 투수가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호밥집에서 수행하며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애쓰는 것, 드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일본의 장인정신에 관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는 아직도 신분제 세습제가 남아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기모노 장인 4대째가 태어났다, 참치 도매상 6대째가 태어났다. 요즘도 이런 일이 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를 잇는 직업 많지 않죠? 2대째 정치인, 2대째 가수, 2대째 야구선수.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선 화제가 되는데 일본은 4대, 5대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마치 과거처럼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딸만 있는 집에 가업을 잇기 위해 대릴사회로 성을 바꿔서 들어간다. 흔한 일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자신의 길에 쓰는 자와 재능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을 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7번째, 한국인이 혁신을 추구하면 개척자, 선구자가 되지만 일본인이 혁신을 추구하면 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매장당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과거에는 튀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과감한 시도로 혁신을 이루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해왔죠. 201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한국은 혁신을 당연히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누가 혁신을 시도한다면 왜 쓸데없이 나서서 모두한테 폐를 끼치냐, 이런 말부터 나오는 사회죠. 혁신을 하게 되면 기존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거래처에 폐를 끼치는데 그 책임을 네가 질 거냐? 죽음으로 사죄할 거냐? 이런데 누가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혁신을 추구하는 자와 혁신을 거부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8번째, 한국인은 가성비에 집착하지만 일본인은 안심비에 집착합니다. 한국은 제품도 절차도 관행도 언제나 가성비와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허나 일본인들은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교체하면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쓰던 것에 새로운 기능을 붙이면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조금 더 편리하겠지, 이렇거든요. 이게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이걸 일본인 특유의 안심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도 폐를 안 끼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비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본의 유명한 도장 자동으로 찍어주는 기계. 보통은 다른 결제 프로세스나 전자결제, 의사결정의 간소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그들은 관련 업계, 도장 관련 업계 누구도 관행을 깨지 않는 걸 선택한 결과입니다. 모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죠. 비슷한 예로 도장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문서에 입력이 되는 장치를 또 발명했습니다. 깝깝하죠? 그냥 도장을 쓰지 말라고. 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를 생각하는 자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비용만 생각하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9번째, 한국인은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는 걸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일본인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세분화하는 걸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명 빨리빨리 문화. 어떻게 하면 과정을 하나라도 줄이면서 똑같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중요한 일에 더 쓸 수 있을까? 네, 한국 사람들은 8시간에 할 일 1시간에 할 수 없을까? 여기에 목숨 걸고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율성의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해진 절차나 과정이 있으면 거기서 뺀다는 인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놔두고 보다 세분화를 하는 게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요. 일본의 초밥장인이 되려면 8년째까지는 손님 앞에서 초밥을 아예 못 만집니다. 10년이 돼야 독립할 자격을 얻고요. 그때까지는 청소와 설거지, 밑재료 준비만 5, 6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가르쳐주질 않고 알아서 배우게 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남들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어깨너머로 배워도 충분하다는 그런 관행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못 버티고 떠나게 되자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선한다고 개선한 게 재료 준비하는 단계를 더 늘린 거예요. 예를 들어 3년차, 4년차에 오징어, 전어만 손질할 수 있었다면 예전에는 5년차에 할 수 있던 문어 손질을 3년차에 하나 더 끼워 넣은 겁니다. 네, 참 더럽게 효율적이네요. 효율성의 극한 본질만 파고드는 자와 애초에 효율성이 뭔지 잘못 이해한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10번째, 한국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매뉴얼을 수정해가지만 일본인은 매뉴얼에 맞춰 변화하려는 사람을 수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몇 년씩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떨 땐 6개월만 지나도 폐품이 돼 있죠. 이 때문에 매뉴얼을 항상 수정해야 하니까 언제부턴가는 아예 문서로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은 온라인 다운로드로 업데이트해왔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본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매뉴얼 사회입니다. 일본만큼 XX 이용법, 뭐뭐 사용법, 이런 게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심지어 명함을 주고받는 손동작의 예시, 도장 찍는 각도는 상급자에게는 45도 각도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매뉴얼이 아직도 쓰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를 겪어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매뉴얼을 만드는 매뉴얼이 있는 나라. 이처럼 매뉴얼이 없는 돌발 상황에서는 임기응변이나 창의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일본이 무슨 사건만 터지면 높은 양반들이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말, 규정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9가지 이유들, 변화를 두려워하고 쓰던 것에 집착하고 혁신을 꺼리는 이유 모두 연결돼서 축약한 것이 이 매뉴얼 사회입니다. 매뉴얼이 어느새 필요 없어진 자와 매뉴얼이 없으면 필요 없어지는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항목들이 연관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일본인은 현 시점 그대로 진화를 원치 않고 한국인은 실시간으로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들은 한국과 일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기에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저와 다른 의견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3.1절 관련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 민족사의 뜻깊은 날인 만큼 독립운동과 관련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비화,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까도 생각했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삽질과 우스운 일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요. 그런데 그건 앞날을 보며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는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과거의 아픔을 잊지는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정신으로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한국인들이 그런 과거의 아픔에만 집착해 패배주의와 분노에 연연해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떨쳐내고 6.25의 잿더미 속에서 고작 70년 만에 이렇게 눈부시게 세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맞는 주제라면 미래의 한국,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려나갈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굳이 증오심만 불태우면서 무찌르자 일본놈,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 순국 선열들이 진정으로 원하실까 생각해봤거든요. 아마도 그분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일본 위에 우뚝 서서 한껏 내려다보며 갓잔타는 듯이 웃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더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과거의 치욕을 갚아주는 완벽한 승리고 그렇게 되면 경술국치 같은 치욕을 다시는 겪을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과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 미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갚아주는 한국. 이제는 순국 선열들이 바람하지 않으셨으리라 믿는 그런 모습 거의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